계속된 폭우로 제한 수위를 넘긴 춘천 소양강댐이 3년 만에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매우 많은 비가 예보돼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닷새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11명이 실종됐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추색작업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9억 원 이상의 집을 살 때 자금 출처가 의심되면 상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구입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중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 인근에서 발생한 원자 폭탄급 폭발로 100명 이상이 숨지고 4,00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Oh my God! 폭발이 발생한 창고에는 2,750톤가량의 질산 암모늄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탐정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업무 영역은 애매하고 검증된 자격증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장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썼고 우산을 썼고 양봉차에 탑승. 기업 내 정보를 팔아먹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중부 지역에 닷새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7m를 넘어선 한강 잠수교 수위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오늘 밤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에 집중호우와 강풍이 예고돼 있다는 겁니다. 한강 홍수통제소에 나가 있는 우영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 3년 만에 5개 수문을 다 열었다는 걸 보면 이 상황이 급박해 보이는데요. 지금 어떤 겁니까? 네, 소양강댐이 수문을 연 건 지난 2017년 8월 이후 3년 만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수문 5개를 모두 열고 초당 1,000톤에서 3,000톤까지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닷새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댐이 저장한 물의 수위가 오늘 오전 홍수기 제한 수위인 190.3m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6시 반에는 수위가 192.18m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소양강댐에 유입되는 물은 폭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춘천시는 소양강댐 수문을 열기 전 인근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내 미리 대피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강 잠수교 수위는 오후 6시 반 기준 7.70m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1m 정도 올라갔습니다. 참 주민들 피해도 우려가 되는데요. 이 소양강댐 외에도 다른 댐들이 지금 방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소양강댐뿐만이 아니라요. 한강 본류로 이어지는 충주댐이나 또 팔당댐에서도 방류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사이 강원도와 경기 북부지방엔 많은 곳은 1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며 주민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강원 철원군 이길리에서는 한탄강이 범람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임진강 군남댐 수위는 오후 6시 반 기준 제한 수위보다 8m가 넘는 39.24m를 기록했습니다. 군남댐 역시 저장 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수문을 더 열고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엔 많게는 400mm 이상 비가 또 내린다는 예보가 있고요. 오늘 밤부터는 호우에 강풍과 천둥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 내리는 비를 보면 마음이 급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명 실종자를 찾고 있는 수색대들인데요. 흙탕물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충남 아산 사고 현장에 김민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방대원이 물속에 들어가 수면 아래를 살핍니다. 발이 닿지 않은 깊은 곳에는 헬기와 보트가 동원되었습니다. 지난 2일 토사에 휩쓸려 실종된 주민 2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저수지물은 흙탕물로 변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요. 수색당국은 음파 탐지기까지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180명 넘는 인력이 동원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오늘도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비번도 반납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실종됐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항상 보살펴 주시고 주말에 어디 갔다 오시면 돌봐주시고 거기 어떻게 빨리 찾으셨어. 닷새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15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실종자 대부분은 충남과 충북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밤부터 충청권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자칫 폭우로 수색이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호우가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탈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1호선 운행이 6시간 동안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신이문역 천장에서 빗물 무게를 견디지 못한 철근이 선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출근 시민들로 북적여야 할 아침 8시 신이문역. 지하철 운행은 전면 중단됐고 코레일 직원들이 천장에서 떨어진 시설물을 긴급 복구하고 있습니다. 신이문 역사 천장에서 빗물 배수관의 일부가 선로 위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은 역사 위쪽으로 이문 고가차도가 지나가는데 고가차도 아래쪽에 빗물바지를 고정하는 철근이 빗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신축 장치에 누수가 돼가지고 물이 이제 자꾸 들어가니까 시설물이 오래돼서 이제 배수건통으로 이제 누수가 됐던 부분이 이제 물이 차니까 떨어진 거예요. 현재 시간 오후 12시를 넘었는데요. 신이문역 고가 외부 시설물이 떨어지면서 5시간 넘게 전동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레일 측은 보수 작업을 위해 청량리역부터 광운대역까지 6개 역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못 가는 거 못 가지고 차가 댕겨 가는 거지 차가 안 댕기는 거 없어. 완전히 불편하지. 근데 불편하지 지금. 에이 큰일 났네. 아까 8시 반? 왜 이러냐니까 뭐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그러길래 그 생각을 치우기만 하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불편하죠. 결국 아침 6시부터 중단됐던 열차 운행은 6시간이 지난 낮 12시 4분 재개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오늘도 쏟아냈습니다. 오늘은 고가주택 매매에 경고를 했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은 9억인데 사실 서울 아파트 절반 가까이가 이미 이 가격을 넘었죠. 9억 원을 넘는 집을 사고 팔 때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거래는 상시 조사하고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박지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또 한 번 경고등을 켰습니다.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매매,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적으로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부터 진행한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개인이 1인 법인을 세워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다수 적발된 데 따른 겁니다. 현재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을 줄 세울 때 중간에 있는 가격, 즉 중위 가격은 9억 1,812만 원입니다. 홍 부총리 말대로라면 서울시 아파트 소유자 절반이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어제 발표한 공급대책 주요 개발 예정지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기획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현 4.0%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진 상황에서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현재의 방식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의 구속력 자체를 놓고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여당도 정부와 발맞춰 부동산 규제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자꾸 오르자 외국인들까지 투기에 나섰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외국인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높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최시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들이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 곳곳에서 아파트 쇼핑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4분의 3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 논란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 세종시도 외국인들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뭐 한두 건씩 있으셨나 봐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 제가 아시는 분도 상가도 사고 지금 아파트도 사고 그래요.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의 과반 이상이 중국인이었고 그 다음이 미국인이었습니다.
부천시하고 안산 쪽에 외국인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중국계 조선족이나 중국계 한국인 이런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외국인은 LTV나 DTI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세금에 있어선 내국인과 차별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자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를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에서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를 10배 이상 올리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취득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외국인에게 중과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인데 8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어제 정부가 자신 있게 꺼내놓은 수도권 공급 대책 반응도 전해드립니다. 13만 호 중 5만 가구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울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강남에 비해 일부 강북 단지들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공공참여형 재건축으로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음마아파트를 비롯한 강남 재건축 추진단지들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하면 용적률은 500%까지 늘고 최고 층수도 50층까지 높아지지만 규제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50에서 70%는 기부 체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적률 가져가니 안 가져가니 이러면은 정부의 이빨림 소리고 호응할 가치도 없고 답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보는다고. 강북 재건축 단지에서는 기대하는 목소리와 신중한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현재 2,392가구가 있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기존 규정대로 재건축을 하면 3,200여 가구가 되지만 용적률 500%를 적용하는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면 6,500가구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다 30년이 넘기 때문에 재건축 되는 걸 많이 원해요. 용적률을 높여준다니까 사람들 다 좋아하죠. 50%면 여기 원주민한테 좋은 건 아니고 건설회사도 마진이 남아야 될 때 공급. 일반 재건축 단지들의 참여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공급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어제 정부가 수도권 공급 대책을 발표한 뒤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와 여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 혼선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보안 때문에 미리 다 상의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다른 목소리를 낸 여당 정치인들을 지적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 앞으로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급 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습니다. 노원구는 이미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인 베드타운이다. 마포구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47%에 이른다며 여당 의원들이 반기를 들고 지자체장들까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한때 공공재건축에 반대했던 서울시와도 긴급 협의를 벌였는데 이후 서울시는 정부 대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와 교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추진 과정에서 소통 부족을 사과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의 TF 팀장으로서 죄송하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 때문에 보완을 위해 일일이 상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20대 국회 때 국부위 소속 여당 의원이 신규 택지 자료를 사전에 유출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여당 정치인들을 향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게 뭐 어떠냐고 반문하며 여당 정치인이면 항의를 해도 톤 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정부가 새로 내놓은 대책 중에는 30대 무주택자를 위한 새로운 주택도 있습니다. 집값의 20%만 내고 입주를 한 뒤 수십 년간 살면서 갚는 방식인데 청년들은 환영하는지 이다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분양된 분양가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최소 1억 원만 있으면 내 집이 되는 게 지분 적립형 주택입니다. 처음에 집값의 20에서 40%만 내고 나머지 지분은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입주할 때 분양대금을 한꺼번에 내 목돈이 드는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저희 같은 세대들이 크게 모은 돈은 없을 건데 적은 부담으로 집을 얻는다는 게 처음엔 솔깃했어요.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로 완화했습니다. 추천 방식으로 해 청약 가점이 부족한 30, 40대에게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조건을 따져보면 썩 내키지 않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달아놓은 20년 전매 제한과 실거주 요건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매 제한이 풀린 이후 주택 처분이 가능하지만 취득한 지분만큼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애가 생기면 교육 차원에서 이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거가 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임대료 내는 것도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집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안정적인 주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최대 17,000호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빨라야 5년 뒤에나 공급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5분 국회 발언으로 화제가 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을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를 새로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새 종부세 강화 법안을 월급으로 세금 내는 시민들은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어제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강화 법안 등이 국민의 납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 거거든요.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이 오른다고 해서 그것을 비례적으로 또는 그것보다 더 가중해서 세금을 매기면 월급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고가 주택이라고 해도 한 채를 소유한 실거주자에게 중과세하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팔고 집 팔아서 세금 내고 이사 가라라고 얘기하는 국가는 없어요. 세상에 어떤 정부가 자기 국민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현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다고도 말했습니다. 내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 규제를 전 국민에게 해서 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꿈까지 억누르는 짓을 하는 나라는 없어요. 1주택자로 진짜 임차인이 아니라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저 스스로가 임대인이자 임차인이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서 임대인은 부자고 임차인은 가난하고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갈등을 부추길 필요도 없고. 어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선 민간 재건축 시장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지금부터는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채널A 전현직 기자 2명을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는 전현직 구성원이 기소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판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성찰 및 혁신위원회를 통해 취재 윤리 위반 부분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취재 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채널A는 지난 4개월간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관련 보도를 최대한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소가 이루어진 오늘까지도 채널A와 구성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계속되고 이번 사건을 특정 프레임에 엮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청자의 알 권리 보장과 올바른 판단을 위해 그간 벌어진 일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이 부당한 공격과 흠집 내기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검찰의 오늘 발표 내용에는 특정 세력이 제기해온 검찰 고위 간부와의 공모 의혹은 빠졌습니다.
또 채널A 내부에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강요 미수입니다. 이 기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지난 2월부터 5차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7천억 원대 금융사기 혐의로 지난해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 전 대표에게 검찰의 고강도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 기자와 유착했다고 의심해온 한동훈 검사장은 공소장에 공범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한때 10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해 4개월간 고강도 수사를 벌였지만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 내부 논의 과정에서도 한 검사장을 기소하는 건 무리라는 실무진 의견이 많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 검사장이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며 애초 공모한 사실이 없었으니 공모를 적시 못한 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재 기자 측은 앞으로의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본질은 검언 유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오늘 기소 내용에는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는 물론 채널A 회사 차원의 개입 혐의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4개월간의 수사에서도 관련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건데요.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권고를 거부한 채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주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어제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노트북을 포렌식했습니다. 기소 하루 전날까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한 겁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의혹 수준으로 제기된 둘 사이의 유착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유착 더 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국민들은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소 내용에는 공모 관계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자의 보고라인에 있는 채널A 구성원들도 수차례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했지만 역시 오늘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4개월에 걸쳐 고강도 수사가 진행됐지만 검사장 공모 의혹은 물론 채널A 회사 차원의 개입 의혹도 이번 기소 내용에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법조계에선 수사팀이 공모나 개입이라고 볼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공고를 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2년 전 검찰은 자체개혁 방안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이번 수사팀은 위원회 공고를 거부한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MBC 보도 과정에서 제보자 X로 불린 지모 씨와 관련 내용을 미리 알고 있던 친여권 성향 정치인들의 관여 의혹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의 속도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MBC가 신라젠 취재 의혹 보도를 처음 한 건 지난 3월 31일. 그런데 친여 성향 방송인과 정치인은 관련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제보 일찍 받았어요, 저도. 한 달 넘은 것 같네, 거의. 저한테 연락을 해서 만난 날이 3월 26일입니다.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오랜 친구라고 소개한 지모 씨는 지난 3월 22일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공유하며 윤석열 검찰을 부숴보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글은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같은 당 최강욱 의원과 함께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고 쓴 글입니다. 황 최고위원은 작전은 이 사건과 관계없다고 해명했지만
공교롭게도 이날은 지 씨가 채널A 사옥에 찾아와 이동재 전 기자와 세 번째 만난 날이었습니다. 지 씨는 MBC 보도 하루 전날에도 보도 시점을 예고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최 의원은 MBC 보도 이후 SNS에 채널A 기자의 발언 요지라며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 내용은 이 기자의 편지나 대화 녹취 중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MBC와 지 씨 등 관련자를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는 진척이 더딥니다. MBC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돼 검찰의 부실 청구 논란이 제기됐고 검찰 조사는 MBC 관계자가 2차례, 지 씨가 3차례 받은 게 전부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총 9차례 소환 조사를 받고 포렌식 절차에 4번 참관한 것과 대비됩니다. 오늘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사건의 공작 또는 권한유착 의혹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현우입니다. 제보자 X로 불리는 지모 씨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접촉을 이어갔는지도 이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요. 일부 언론은 검찰과의 친분과 영향력을 과시하는 이 기자 발언을 문제 삼아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채널A가 확보한 음성 파일에는 오히려 지 씨가 검사장의 목소리를 수차례 요구하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당시의 음성 파일을 공개합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지모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처음 통화한 건 지난 2월 24일. 대뜸 이 기자에게 검찰과의 교감 여부를 묻습니다. 검찰하고 교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 기자는 교감을 가지려고 하면 가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지 씨는 이 기자를 만나 검찰 관계자의 통화 음성을 요구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너무 전해줄 수 있겠다. 마치 신라젠 비리연루 인사명단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습니다. 정보랑 이런 큰 문제 다 있단 말씀이죠. 이런 수로 내려왔어요. 그것도 뭐 제가 범위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5명 정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여야 인사, 청와대 관계자가 포함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찰 관계자의 도움을 다짐받으려는 시도도 이어집니다. 도와주시면 도와주시는 거죠. 한 검사장님. 뭐 공식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직접 그분이 컨트롤을 해주시는 거죠. 지 씨가 제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채널A 기자에 접근한 것은 아닌지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지 씨는 현재 채널A 기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015년 30억 원 상당의 주식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관련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어제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2주 후 8월 임시국회를 예고했습니다. 7월 국회에서 단독으로 부동산 법안 입법을 마친 민주당의 8월 국회 목표는 공수처 출범입니다.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내지 않아도 공수처를 출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여 법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시안을 못 박으며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내지 않아도 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공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면서 검찰총장직에 있다는 것은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윤 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을 두고 100%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고, 유기홍 의원은 윤 총장의 섬뜩한 자화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은 윤석열 몰아내기 공작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권의 윤석열 몰아내기 공작이 노골화되면서 검찰은
공소 유지에서도 손을 떼는 듯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을 두고 충돌한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선 공수처 설치 등을 두고 또 한 번 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강은혜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뉴요커처럼 네. 이 뉴욕에 사는 뉴요커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김진애 원내대표는 도시건축 전문가인데요. 네.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해 서울에 50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지옥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울만큼 지하철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저기 차를 안 가지고 다니게만 하면 우리도 이제 상당 부분 뉴요커가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상당 부분 뉴요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서울에 더 이상 차를 못 가지고 다니게 할 생각도 있는 걸까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 것 같진 않은데요. 교통지옥 해결 방법을 물었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라는 게 과연 제대로 된 답인지 의문입니다. 자, 김원노의 득표 어제는 이 집값은 올라도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 이런 말을 해서 또 논란이었잖아요. 네, 어제 본회의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여러분,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값이 올라도 우리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우리가 노예냐, 솔직하게 증세가 목적인 속내 말한 거 하나는 인정해준다 등 글들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해명을 했다면서요? 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러분은 국민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통합당 의원들만 고가 아파트에 사는 건 아니죠. 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도 서울 반포에 고가 아파트 갖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은 항상 국민을 향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다주택자라는 말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경실련에 따르면 김진애 원내대표는 강남에 다세대 주택 3채, 인천에 단독주택 1채 등 총 4채를 가진 다주택자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금태섭 시즌2. 네. 앞서 보셨지만 이 정청래 의원이 자기 지역구인 마포에 정부가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자 강하게 반발했어요. 네,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임대 아파트가 불편한가요? 실망이네요.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발표한 날 이기적 지역주의로 초치지 마라 등 비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정청래 의원은 친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원들 배신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공수처법 표결 당시 찬성 당론 대신에 기권으로 소신 투표를 했다고 민주당이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시에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경징계가 아니라 사실은 당시에 중징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대선 공약을 했고 또 당론을 정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라면은 민주당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저 논리대로라면 임대주택 공급도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는데 네. 그러면 그걸 찬성하지 않는 정 의원은 민주당을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 지도부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취재를 해보니까 징계 움직임은 없다고 하는데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청래 민주당에 있을 이유 있나 금태섭 시즌2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발하는 지역 주민도 달래야 하고 또 지지층 눈치도 봐야 하고 정 의원도 난감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계속 이어지는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폭우로 쓰러진 옹벽을 치우라며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이천시의 한 식육 가공업체. 어제 오후 7시 40분쯤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업체 앞에 쓰러진 옹벽을 왜 치우지 않느냐고 따지던 남성은 다짜고짜 업체 대표를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거기 와가지고 느닷없이 어떻게 들어왔냐 여기 지금 내일 얘기를 하자 이러는데 그냥
옹벽이 무너지면서 커다란 돌덩이들이 개울을 가로막고 있는데요. 지금은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파란색 방수포를 덮어놨습니다. 업체 측에서 쌓아놓은 옹벽이 최근 집중폭우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집 쪽으로 쏟아진 돌들을 치워달라고 말했지만 업체 측에서 치워주지 않아 홧김에 대표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겁니다. 무너진 지 한 3일 됐는 것 같은데 좀 빨리 좀 비가 계속 온다니까 치워달라고 했는 것 같아요. 피해자 측에서 이걸 바로 치워주지 못했는 것 같아요. 피해자는 배와 가슴 등에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된 유동수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가족에겐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검은색 반팔티에 슬리퍼 차림의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교포 유동수입니다. 경찰은 어제 유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고 오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고개를 든 채 카메라 앞에 선 유동수는 혐의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런 증거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명확하지 않다고 보세요? 나중에 경찰에 가서 해야겠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도 미안하단 말은 없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유동수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집에서 옛 여자친구인 중국 교포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틀 뒤 긴급 체포된 유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집 근처 CCTV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동수가 피해자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긴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시신은 사건 발생 6일 만에 인근 하천변에서 수습됐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여파고 첫 번째 사건이니까 깔끔하게 5대5. 지금까지는 이런 탐정 활동을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없었는데 오늘부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 영역이 애매하고 자격증도 검증이 안 돼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 나올 수 있을까요? 현장 카메라 김철웅 기자입니다. 8월 5일 오늘입니다. 오늘부터는 탐정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제 뒤에 보시면 탐정사무소라고 적힌 간판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이전까지는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라고 불렸지만 이제부터는 사립탐정이 정식 활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사설 탐정을 찾을 수 있는 이제 많이 길이 열려 있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벌써 3개월째 잠복 중입니다. 타겟이 나올 때까지는 무한정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상 시간은 보통 11시부터 11시 한 4, 50분 그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 하시겠어요? 네네. 뭐 소변통도 있고 화장실도 못 가요. 계속. 회사 기밀을 다른 업체에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이 남성. 집에서 나와 어디론가 향합니다. 두리번거리네. 마스크를 썼고 우산을 썼고 양복 차에 탑승. 기업 내 정보를 팔아먹는 거죠. 잠깐이라도 놓치면 추적 실패.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속도 많이 내네. 시간이 급하더라고요. 약 300m, 50km. 좀 추적할 때는 머리가 푹 쓰죠. 시내는 차가 많이 복잡하니까 총알 택시도 뭐 따라갈 수 있는 정도 실력이 돼야.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변장의 기술은 탐정의 필수 조건입니다. 15벌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옷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 타겟들 따라다닐 때 아침에 저도 직장인으로 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자켓이나 아니면 양배치 같은 걸 같이 입고 있어요. 회사에 도착한 남성이 30분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카페로 이동해 누군가와 접선하는 현장까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생활 침해하지 주거지 침입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것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탐정을 찾는 사람들,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기 전
증거 수집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은 신고해서 괜히 그 스토킹 남자가 자신을 또 2차 피해로 괴롭힐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 신고는 지금 못 하셨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주변을 매일같이 맴도는 남성입니다.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카페를 계속 나가보고 있습니다. 가게 들어가는지만 봐.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횡단보도 걷는다, 야. 경호팀. 야, 가게 안에 들어가면 경호팀 같이 들어가, 그냥. 비용은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300만 원에서 기업 사건은 억 단위까지 올라갑니다. 관련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탐정 이름은 허용됐지만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경계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수사 중이거나 소송 중인 사건의 증거를 찾는 건 불법. 예를 들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찾는 건 안 됩니다. 공인된 기준 없이 약 10개 단체가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다 보니 누구나 탐정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탐정을 어떻게 하라는 이런 법률안은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가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스파이부터 개인 스토킹 의심사례까지 사립 탐정의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같은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관련법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철욱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우즈베키스탄인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5명이 이슬람 종교 행사에 참석했는데 여기에 300명 넘는 신자들이 모였던 것으로 드러나 추가 감염 우려가 큽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아침 일찍 외국인 남성 수백 명이 공원에 모였습니다. 이슬람 종교 행사를 위해 모인 겁니다. 이 종교 행사에 참석했던 우즈베키스탄인 5명이 그제와 어제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우즈베키스탄인 1명도 추가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시 예배에는 전국에서 모인 이슬람 신도 341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공원에는 타인과 2m 간격을 유지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행사 때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부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는가 하면 빵과 음료수를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걱정되죠. 테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려갔잖아요, 서로. 기급을 하고 내려가시오, 내가. 방역당국은 지금껏 교회나 성당 등 종교 시설에 대해 관리 감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경우 종교 행사가 열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종교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 이슬람교 같이 특수한 종교인 경우에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방역당국은 종교 행사에 참석한 신도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며칠째 쏟아진 집중호우로 이 한강공원 출입이 통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 뒤로 보이는 편의점들은 침수 피해가 없었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주차 안내시설부터 표지판, 운동기구까지 모조리 잠긴 한강공원. 오늘 오후에도 이 편의점 바로 앞까지 물이 차올랐지만 이 건물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침수 전후 모습을 비교해볼까요? 왼쪽은 지난 3월, 오른쪽은 오늘 모습인데요. 물이 차올랐지만 건물 바닥부터 난간, 에어컨 실외기까지 모두 멀쩡하죠. 비밀은 설계에 숨어 있습니다. 편의점 건물 바닥에 밀폐 공간을 만들고 그 위로 구조물을 올리는 건데 한강 물이 차면 이 부력에 의해 최대 12m까지 떠오르게 하는 부상형 건물 플로팅 하우스인 겁니다. 물에 뜨면 떠내려가지는 않을까요? 팩트맨이 영업 중인 또 다른 부상형 편의점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편의점 건물에는 이런 커다란 기둥이 4개가 있는데요. 건물이 떠내려가지 않고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게 지탱해 주는 겁니다. 편의점 점주들은 비가 많이 오면 기둥 고정 장치를 풀어 홍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990년 한강 물난리 당시 잠실대교 밑에 있던 매점이 700m가량 떠내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2008년 부상형 편의점이 도입된 이후
현재 28개 중 20개 편의점이 물에 뜨도록 설계가 됐고 8개는 이동형 컨테이너 방식으로 이 침수 피해가 우려되면 지게차를 이용해 안전지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중동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초대형 폭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100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이 아비 규환이던 당시 상황을 김민지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흰 연기가 올라오더니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검은 버섯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Oh my God! Oh my God! 폭발 충격으로 날아간 차량은 도로 갓길에 방치됐고 공포에 질린 시민들은 잔해가 널려 있는 거리에서 갈 길을 잃었습니다. And then suddenly we heard a very loud explosion. All the glass just went down. It was raining glass all over the city of Beirut.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항구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한 건 어제 오후 6시쯤. 항구 주변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지축을 흔드는 충격이 느껴지자 건물에 있던 부모들은 어린 자녀부터 감싸 안아 보호합니다. 폭발 장소에서 7km 정도 떨어진 한국대사관도 유리창이 파손됐습니다. 교민 140여 명 가운데 인명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교민들이 겪은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고 현장하고는 좀 제가 몇 킬로 떨어져 있는데요. 폭탄 터지는 소리는 들렸었고요. 몇 시간 동안 이제 귀에서 웅웅웅한 소리가 들린 거죠. 베이루트 시장은 처참한 상황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باليابان بهيروشيما وناكازاكي هذا يذكرني ما شفت بحياتي دمار بهالكبر وبهالوسع وبهالنكبه هيدي نكبه وطنيه. 이번 폭발로 최소 100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4,000명을 넘었습니다. There's a call out for people to bring as much blood as to donate blood to the injured. 병원들마다 부상자들이 몰려들어 응급실이 가득 찼고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참사 하루가 지난 오늘도 베이루트에선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폭발 원인을 놓고 사고다 테러다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폭발력이 큰 질산 암모늄 관리 실패로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테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계속해서 황하람 기자입니다. 인화성 물질인 질산암모늄이 대량 보관된 창고가 있었던 항구입니다. 시설물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고 폭발이 있었던 곳은 거대한 웅덩이로 변했습니다. 하산 디아브 레바논 총리는 질산암모늄 2,750톤이 안전조치도 없이 6년 동안 보관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لبنان مصاب بكارثة لن يمر من دون حساب. سيدفع المسؤولون عن هذه الكارثة الثمن. 레바논 당국은 일단 화학물질 관리 소홀로 대형 참사가 벌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북한 용천역 폭발 사고 당시 유출된 걸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도 질산 암모늄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They seem to think it was a attack. It was a bomb of some kind. Yes. 사실상 이슬람의 시아파 무장 조직 헤즈볼라를 겨냥한 말인데 미국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발은 하라리 전 레바논 총리 암살범으로 지목된 헤즈볼라 대원 4명에 대한 유엔 특별재판소의 판결을 사흘 앞두고 벌어져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폭발 직후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던 이스라엘은 관련이 없다고 즉각 부인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미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폭발을 공격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몰아치는 강풍과 폭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은 태풍 하구핏이, 미국은 열대성 폭풍 이사이아스가 덮쳐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대원들이 거센 물살을 뚫고 떠내려가는 할머니를 힘겹게 구출해 나옵니다.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출해 나오는 한 남성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不仔细点也会被冲倒，在我胸口上面点，孩子大概可以露出大半个头啊。 떨어지던 폭포 물줄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진귀한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저장성 위환시에서는 아파트 11층에 살던 여성이 창문을 닫으려다 바람에 밀려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한때 초속 52m에 달했던 태풍 하구핏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됐지만 내일 북한에 상륙합니다. 미국도 열대성 폭풍 이사이아스가 동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최소 6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사이아스가 덮친 노스캐롤라이나주 이동식 주택촌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산산이 부서졌고 차량도 뒤집혀 잔해 속에 파묻혔습니다. 브루클린 지역에서는 강풍과 폭우로 아파트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나무가 뽑히면서 차량을 덮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는가 하면 강풍에 송전선이 내려앉으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iterally, as soon as he got through it, the thing did crash down across the street and took out all the wires around our area. 미국 동부 370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 이사이아스는 계속 북상해 캐나다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KBO 최고 타자 로하스와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 러셀이 고척에서 맞붙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사공성근 기자, 두 외국인 선수 오늘은 어떤가요? 네, 어제 맞대결에서는 로하스가 안타 1개, 러셀이 무안타로 로하스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오늘도 두 선수는 나란히 팀의 3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지금까지 두 선수 모두 안타를 기록하며 팽팽한 자존심 대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키움이 8대 0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KT의 로하스는 현재 명실상부한 리그 최고 타자입니다. 한국 야구 4년 차인 올 시즌 타율 타점, 홈런 최다 안타에서 모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키움전 타율이 2할 9푼으로 자신의 평균 성적보다 약했습니다. 로하스가 유일하게 2할대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키움입니다. 메이저 올스타 출신 러셀은 이제 7경기째를 맞이하는 리그 신임입니다. 러셀이 온 뒤로 키움은 연승 행진을 달렸는데요. 어제 무안타에 침묵하면서 팀의 연승도 멈췄습니다. 러셀 선수 오면서 다른 선수들도 연달아 같이 더 좋은 모습이 있어갖고 상승 효과가 2배가 된 것 같습니다. 야구에 대한 존중이 되게 많이 있고요. 러셀은 안정적인 수비와 탄탄한 기본기로 한국 프로야구에 빠른 적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스포츠를 들었다 놨다 했던 스타들을 만나봅니다. 실력이 너무 좋다 보니 상대팀이 불쌍하다는 관중들의 항의 때문에 경기장을 떠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대한민국 여자농구의 전설 박찬숙을 만났습니다. 염정은 기자입니다. 한국 스포츠의 전설 박찬숙. 나 때는 말이야, 너무 잘해서 백지 스포를 받았어. 박찬숙은 경기 도중 관중들의 항의로 경기장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실력이 너무 출중해 상대팀이 불쌍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야, 박찬숙 빼고 해! 박찬숙 나가! 막 그랬었어요. 너무나 독주를 하니까. 좋으면서도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실업팀 입단을 앞두곤 계약금으로 백지 수표를 건넨 팀도 있었습니다. 서울 반포의 20평대 아파트 분양가가 1,000만 원이었던 시절 몸값이 1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보다 5년 뒤인 1982년 김재박이 특급 대우로 프로야구에 진출했을 때 계약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백지 수표는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가. 이런 거를 두고 가셨다, 이런 식으로. 우리 딸을 막 돈으로 바꾸는 그런 거는 좀 아니다는. 지금 같았으면 했을 거 그랬나 봐요. 누구보다 화려했던 선수 시절. 하지만 은퇴 후 남편과 사별, 사업 실패로 파산까지 겪었습니다. 박찬숙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아이들의 힘이었습니다. 제 눈앞에 탁 보이는 건 우리 아들, 딸이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정신이 버떡 나더라고요. 딸과 아들은 이제 방송인과 모델로 활동 중입니다. 박찬숙은 다시 농구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라질 판이거든요. 훌륭한 선수를 발탁하기 위해서 엄청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오늘 미국 프로야구 경기 중 관중석에서 파울볼을 모자로 잡아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오늘 경기에 나오지 않은 선수였습니다. 오늘 모처럼 서울 하늘에 잠시나마 해가 났는데요. 양동이로 퍼붓듯 비가 세차게 내리다가 구름 사이로 환하게 나타난 겁니다. 이렇듯 이번 장마는 워낙 변동이 크고 비구름대 이동도 잦아서 지금 당장 오지 않더라도 언제든 강하게 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 다시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도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장맛비가 아닌 대기 불안정 때문입니다. 우선 모레까지 경기도와 강원, 영서 많은 곳에는 30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에도 100에서 200mm, 영동과 남부지역에도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비가 약하게 오거나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과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소형 태풍급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됐는데요. 비가 잠시 그치더라도 강풍은 계속될 수 있어서 대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북한과 물길이 연결돼 있다는 게 실감납니다. 오늘 새벽에도 북한이 환강댐 수문을 2번이나 여는 바람에 임진강 하류로 큰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근 2달 5번이나 통보도 없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침수와 농경지 피해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느낍니다. 같은 강줄기인데 댐 아래 남한 주민들은 보이지도 않는 걸까요? 북한은 댐 방류 때 미리 통보를 해주도록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11년 전 당시 북한이 환강댐을 무단 방류하면서 무고한 연천 주민 6명이 숨진 뒤 우리 정부 항의로 맺었던 약속입니다. 그 뒤로 4번 통보를 해준 적도 있지만 어느샌가 또 안 하고 있는데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이 정도 배려도 없이 남북 간 신뢰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 아닐까요? 내일도 뉴스입니다.